정부 기관들이 움직입니다. 나라들이 움직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LA의 피트슈아입니다. 한국은 지금 설 연휴로 들어서고 있죠.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 거죠? 네. 핸드폰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코인은 제가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좀 충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뭘까요? 바로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금리 하면 또 연준이죠. 연준은 12개의 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준 미네아폴리스의 의장 닐 카시카리란 사람이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준 멤버 중 가장 비둘기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비둘기 매가 어쩌고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둘기파, 매파. 아니 무슨 조직도 아니고 무슨 파. 그럼 우리는 참새파? 왜 이렇게 부르냐면 비둘기는 이제 부드러운 그러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둘기파. 그리고 이제 매파라는 건 이제 그냥 공격적인 탁 날다가 그냥 사정없이 빡빡 인플레이션 그딴 거 이거 타협은 없다 하고 그냥 박살내버리는 이런 긴축적인 정책을 쓰는 걸 이제 매파적인 발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비둘기파의 가장 이 선봉에 서 있는 가장 비둘기적인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다. 자기도 지지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가장 비둘기적인 사람이 3월에 금리 인상, 이거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 발 내딛고 상황을 보자. 아직까지는 이제 메시지만 시장에 보냈었죠. 그래도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충분히 이 메시지만 보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은 하고 나서 그 다음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수치에 그 움직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의 예상은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게 있는데 고용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면서 금리를 꼭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사람 예상은 금리 한 두세 번, 좀 더 서너 번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지만 매파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또 의장들도 있죠. 이 사람들의 의견이 또 나오면 또 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수치는 우리가 7.0, 6.8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건 작년 대비로 계산하는 겁니다. 12개월 전 수치와 비교를 해서 지금 그때보다 얼만큼 올랐느냐 이걸 비교를 하는 건데,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0, 1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이는 파란색 막대기가 전달 대비입니다. 전달 대비. 이 전달 대비 수치가 좀 더 정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작년 3월부터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0.6%가 그 전달보다 올랐고 4월에는 0.8%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 3월에 작년 3월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월은 어떤가요? 6월이 거의 최고치인데 그 전달에 비해서 올 6월이 되면 좀 많이 올라도 작년 6월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던 달과 비교하자면 올해는
좀 수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 7, 8, 9월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때는 좀 수그러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작년 10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 10월부터는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낮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비트코인 ETF 소식을 전합니다. SEC가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을 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글에 제가 올려드렸죠. 피델리티는 캐나다에서 벌써 성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SEC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비트코인 ETF만 이게 딱 승인이 된다면 이거 파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다음 타자는 아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지만 연기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가 막 여기에 목을 맨다든가 여기에 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대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피델리티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만히 있을 피델리티가 아니죠. 뭐 그럼 뭐 딴 거 하지 뭐. 메타버스 ETF 그래 그거 좋다. 메타버스 ETF는 메타버스 관련 개발을 하는 주식들을 모아서 묶음 상품으로 내놓은 그런 ETF 상품입니다. 주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요 묶음 상품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 대한 ETF는 작년에 여러 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워낙 또 뜨거우니까 메타버스 ETF 묶음 상품이 인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벌써 있죠. 4개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지금 ETF 메타버스 ETF를 출시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피델리티도 메타버스 ETF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블랙록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관리 자산이 10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1경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은 블록체인 테크 ETF를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 SEC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 ETF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승인 가능한 블록체인 관련 ETF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비도 하고 작업을 해서 이제 결국은 현물 ETF를 승인 나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SEC의 거절 이유는 뭘까요? 투자자 보호, 사기 방지 뭐 이런 의도인데 말로는 근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현물 ETF는 ETF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죠. 그런데 뭐 조작이라든가 사기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선물 ETF는 선물 ETF는 현물 ETF 가격을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보고 반영을 하는 게 선물 ETF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작이 가능해서 현물 ETF가 위험하다면 선물 ETF는 당연히 더 위험한 겁니다. 이놈은 더 위험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승인을 해놓고 현물 ETF는 이거 비트코인을 이거 시세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아니죠. 참 기가 찬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현물 ETF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린 것처럼 백악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규제 관련 무슨 정책 얘기가 나오면 이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또 혹시 이거 다 금지시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불안한 생각이 먼저 들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이런 건데 규제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정부 기관을 정해서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NFT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 규제 범위를 만들어 나갈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시스템적인 리스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논의하고 준비를 할 듯 보입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라는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 거절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 말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뭐 보안에 대한 위협,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암호화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블록체인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갑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거 아주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굳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자면 불법에 최적화된 달러란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죠. 자, 어느 분이 이 규제 관련 이런 게 무슨 긍정 뉴스냐라고 어제 또 댓글을 다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뉴스인 게 분명하죠. 하지만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고 조율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분이 긴급 분석 요청 드립니다 라고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영상 촬영하기 바로 5분 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른 잠깐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권한 부여 법안 발표, 옹호자 경고.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죠. 아니, 재무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냥 야, 이제부터 암호화폐 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재무장관이 지금 자넷 옐렌인데 이 사람 암호화폐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견해를 늘 내놓죠. 그렇다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미국 경쟁법 2022 이런 법안 초안입니다. 초안을 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게 중국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막 앞서가는데 미국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우위에 서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거래 금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일방적인 권한 이런 걸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커들이 미국 송유관 시스템을 막 먹통으로 만들고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인질극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전혀 합의를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워낙 타격이 크니까 작년에 이제 그냥 비트코인을 줘버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 뺏어오긴 했지만 이런 걸 막자 아예 재무부에서 그냥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맘만 먹으면 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런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어찌어찌 해서 수정이 안 되고 이대로 그냥 패스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작년 인프라법 기억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그대로 그냥 통과가 돼버렸죠. 이게 뭐 암호화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커다란 인프라법 안에 그냥 끼어 있다 보니까 부록으로
그냥 급하니까 야야야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야 빨리 통과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작년에. 자, 이번에도 이게 또 혹시 뭐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통과가 돼버릴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뭐 이런 건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추가 정보가 들어가서 이제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 작년 인프라법처럼 되면 어떡하냐.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대로 그러면 뭐 인프라법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프라법에서 브로커의 정의가 문제가 됐었죠.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래소만이 아니고 개발자, 지갑 만드는 회사, 스테이킹 풀 돌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사용자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알아야지 보고를 하지. 여러분들 요로이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개인정보 넣고 스테이킹 풀에다가 위임을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스테이킹 풀을 돌리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정보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대로 실행이 될까요? 작년에 이 국세청에서는 이런 비합리적인 브로커의 정의는 확대 해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서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하원들이 인프라법의 브로커의 정의를 분명히 해라 라고 자넷 옐렌에게 촉구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편지입니다. 편지. 이 하원 의원들이 사인을 해서 11명이 사인을 해서 자넷 옐렌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제도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율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서 가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조율을 하고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장관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암호화폐 엿먹이려면 다른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뭐 법적인 뭐 이런 방법으로 뭐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기 살 깎아먹기, 쥐약 먹기 전략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사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비트코인을 대놓고 미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었었죠. 이것도 뭐 중국이 그러더니 또 쫓아서 인도가 하고 이번에 또 러시아까지 이 따라쟁이들 하면서 이제 막 짜증이 났었는데 우리가 또 뭐 이런 뭐 금지가 어쩌고 또 그러다가 또 뭐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아니네 또 어쩌고 왔다 갔다.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거 규제 잘만 하면 이거 세금 좀 뜯어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거 돈 되겠다 한번 이거 밀어붙이자 이거 잘하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 말로는 러시아는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닝 기계를 돌리기가 아주 효율적인데요. 이 마이닝 이 기계를 돌릴 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그런데 사실 이 기계에서 먹는 전기보다는 에어컨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마이닝 이 기계 이걸 이제 막 설치해 놓으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마이닝 회사들이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커다란 트레일러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찬바람이 막 불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트레일러 여기 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방향을 이쪽으로 싹 돌려놓습니다. 양쪽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동 에어컨입니다. 공짜 에어컨.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걸 샥 돌립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또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이런 돈 안 드는 에어컨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 특히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춥죠. 러시아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코인들이
이제는 힘 있는 자들이 정해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할 듯 보이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걸 좋게 생각하면 부잣집으로 입양 간다. 네, 부잣집은 여러 가지 따라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룰만 잘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양아버지가 다른 흑심이 있어서 우리의 코인들을 데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슴처럼 부려먹고 앵벌이 시켜서 돈 벌려고 이 코인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예뻐하는 척하면서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룰대로 하고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면 배고프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슬픈 표현인가요? 네, 아무튼 요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죠.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갑자기 꺼져버리기도 하고 모두가 망했다 할 때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가격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쳐다보기보다는 시장의 커다란 방향을 보면서 안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좀 더 우리가 여유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면서 좀 여유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설 지나고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